저는 결혼할 때까지도 차가 없었습니다. 워낙 겁이 많아 남들 면허 다 딸 때 운전학원 근처도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첫 아이를 낳고 운전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아이 낳고 병원이며 문화센터며 어디 가야 할 일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사는 곳이 지방이라 교통이 조금 불편했거든요. 매번 택시를 타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남편도 저를 걱정하며 운전을 배워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 집 대출도 그렇고 요즘 신차 하나 뽑으려면 기본 2, 3천인데 재정적 여유도 없었어요.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간호사인데 아이 낳고 퇴사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시집 오기 전에 모아둔 8천만 원 가량을 전부 집 사는 데 넣고 나니 그제야 비상금 좀 만들어 놓을 걸 하고 아쉬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어찌저찌 첫째 돌까지 키우고 나니 또 한동안 운전에 대한 욕심이 없었는데 둘째 갖고 나니 이제는 정말 있어야겠다 싶더군요. 남편도 적극 환영하며 손수 운전학원 등록해 주었고 어떤 차가 좋을지 같이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알게 된 시어머니가 반대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니들 지금도 대출이 8천이 넘는데 무슨 차를 또 산다고 빚을 보태? 세아가 차가 필요하면 우리한테 말해라. 데려다주고 데리러 올 테니까. 시어머니는 저에게 차 끌 필요 없다고 하시며 운전 필요하면 시아버지한테 전화하라고 하시더군요. 시댁이랑 저희 집은 차로 30분 거리 가까운 지방에 살고 있거든요. 그건 좀 부담스럽다고 했더니 그래도 둘 다 젊은데 대출이 너무 많아서 걱정된다 하시며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돈을 보태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돈 한 푼 안 보태주셨어요. 원래 자식들 결혼할 때 부모가 나서는 것 아니라 하시며 독립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저희 둘 불러놓고 일장연설을 하셨어요. 다 듣고 나니 결혼할 때 일절 안 보태주겠다는 선언이셨죠. 그런데 저희 친정에서는 제가 장녀라 어느 정도 도와주고 싶어 하셨어요. 엄마는 저 시집 갈 때 챙겨준다는 명목으로 저 고등학생 때부터 적금을 하나 따로 드셨는데 10년쯤 만기가 되니 그게 4천만 원 가량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더 보태서 5천 해주고 싶다 하시며 저희 집 살 때 돈을 보태주셨어요. 제가 모은 돈 8천에 친정에서 해준 5천, 다 합쳐 여자 쪽에서 1억 3천을 들고 온 겁니다. 남편은 모아둔 돈이 2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27살에 대학 졸업하고 알바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3년 정도 하다가 붙은 거였고 다들 알다시피 공무원 연봉이 작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어려서 솔직히 돈 모은 거 기대도 안 하고 한 결혼입니다. 시댁 역시 딱히 잘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그나마 집 하나 갖고 계시고 아버님 연금으로 먹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해서 큰 댁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큰아버님이 땅을 사는데 아버님이 돈을 보태느라 목돈을 드렸다고 했는데 어머님 말로는 나중에 그거 팔면 저희한테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 보면 큰 집에서 다 나눠 먹을 것 같습니다. 큰 집에서 저희 아버님을 좀 호구처럼 이용해 먹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돈이 별로 없는 시댁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저희한테 돈 한 푼 못 해주신 거죠. 민망하니까 진정한 독립에 대해 생각해보라 어쩌고저쩌고 하신 거고요. 자식 결혼할 때 부모가 당연히 보태줘야 한다는 욕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시부모님인데 막상 저희 친정에서 돈 보태준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됐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저희 결혼한 지 2년 뒤에 신우도 시집을 갔는데 신우는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저희더러 여동생 좀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은 독립이니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할 땐 언제고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시댁이었습니다.
아무튼 제 남편이 오빠라는 이유로 신우에게 1,000만 원 해줬네요. 그것도 대출받아 해준 건데 신우가 고맙단 인사도 없이 당연한 듯 쓱 받아 챙기더라고요. 결혼할 때도 저한테 예복해달라, 가방 사달라 은근히 요구해서 짜증났었는데 그때 1,000만 원 받고 인사도 없는 거 보고 저도 신우한테 정 떨어졌어요. 그런데 신우 신랑이 저희 사는 도시로 발령이 나서 저 첫째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사를 왔어요. 가까이 사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시댁 식구들 다 모여서 식사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싫었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던 시댁 식구랍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도 거의 식사하러 만났을 때 얘기하는 편이었어요. 저희 차 산다고 말한 것도 그때였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돈 없지 않냐면서 차 사지 말라고 하는데 기분이 갑자기 팍 나빠지더라고요. 어머님, 저 곧 있으면 배불러 오는데 첫째 데리고 매번 택시 타고 버스 타는 거 힘들어요. 그리고 애 있으면 거의 다 차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 필요할 때마다 네 시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하면 되잖니. 아버님 일하실 때 많잖아요. 그럼 그럴 때 피해서 너도 외출 시간을 잡든가. 넌 어째 돈 쓸 궁리만 하는 것 같다? 어머님이 눈을 흘기며 저에게 한 소리 하더군요. 남편도 화가 나는지 아내가 무슨 돈을 쓸 궁리를 하냐며 모아둔 돈 다 신혼집 매매할 때 넣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입을 꼭 다물더군요. 그러자 신호가 본인 끄는 경차라도 가져가 끌지 않겠냐 저에게 묻더군요. 가까운 시내 다닐 거면 내 차 끄세요. 아예 가져가도 좋고. 그 말에 남편이 묻더군요. 아예 차를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야? 오, 웬일이래? 무슨 소리야. 가족 간이라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지. 팔겠다는 얘기지. 대신 시세보다 싸게 해줄게. 500만 원에 내 차 사가. 그 말을 듣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호차는 오래된 경차예요. 주행거리가 벌써 5만 킬로가 넘었고 제가 알기로는 잔고장도 잦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타고 두 아이 데리고 다니라고요? 게다가 500만 원이라뇨. 시세보다 더 부르는 게 황당하더군요. 남편도 어이가 없는지 그 돈 주고 그 똥차 살 바에 당연히 신차 뽑는다고 했더니 신호가 입을 삐쭉 내밀더군요. 아무튼 시댁이 뭐라 해도 저희는 차를 한 대 더 구입할 예정이었어요. 패밀리카로 쓰는 차도 남편이 저희 연애할 때 중고로 산 차라서 연식이 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팔고 남편 출퇴근 전용 경차 한 대, 제가 아이들과 타고 다닐 패밀리카, 이렇게 두 대를 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면허도 땄고 틈날 때마다 남편 차로 운전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응원해 주시던 친정에서 둘째 아이 낳으면 차를 선물해 줄 테니 부담 갖지 말고 받으라 하시더군요. 이미 시집 올 때 친정에서 5천만 원이나 받았기 때문에 더 도움받고 싶지 않다고 제가 방방 뛰며 거절했는데 아빠가 이번에 지방 땅을 하나 정리했다고 그 김에 가족들 나눠주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대신에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아빠 명의로 차를 사서 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제 남편도 그 얘기 듣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혼자 처갓댁 가서 인사 올리더군요. 그렇게 제가 둘째 낳기 직전 8개월쯤 신차를 뽑았어요. 신형 그랜저였고 옵션도 아빠가 많이 넣어주셔서 웬만한 외제차 저리 갈아일 만큼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름 열심히 운전 연습한 보람이 있긴 한 건지 만삭이긴 했지만 차 뽑자마자 바로 운전하며 돌아다녔고요. 그렇게 그 차는 제 보물 1호가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차 구경이나 해보자 하며 저희 지하주차장 내려가 다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그랜저는 이렇게 좋게 나와? 무슨 외제차인 줄 알았다. 하시며 연신 감탄하더군요. 신우도 부럽다고 하면서 자기도 이제 경차 그만 끌고 중형차 사고 싶다며 하소연하더군요. 그런데 신우도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결혼하자마자 전업주부 하는 거라 남편한테 생활비 받아 쓰거든요. 신우 남편도 많이 버는 일 하지 않아 그닥 여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하고 나서 더 돈 없단 얘기를 하고 본인 친정에 징징거릴 때가 많았어요. 아마 제가 친정에서 차 받으니까 신우도 많이 부러워했겠죠. 아버님이 그런 신우에게 난감하다는 듯 네가 돈 벌어 빨리 차 바꾸라고 뭐라 하시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생긴 제 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둘째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수유 끝내고 방에 들어와 쉬고 있는데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네,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새언니, 몸조리 잘 하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부탁 좀 할 게 있어서요. 네? 무슨 부탁이요? 언니 지금 차 안 쓰잖아요. 저 내일 차 좀 써도 돼요? 친구랑 바닷가 근처 카페 가기로 약속한 날인데 제 차 엔진 경고등이 떴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 이번에 허락하면 맨날 차 빌려달라 요구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다고 했어요. 친정아빠 명의 차라고요. 사람이 거절을 하면 보통 알겠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신우는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왜요? 언니 어차피 안 쓰잖아요. 그리고 친정아빠 차는 무슨 언니 차인 거 다 알거든요. 지금 지하 주차장에 가만히 있을 차인데 한 번 정도 시동 켜고 운행해줘야 차가 안 망가지죠. 언니한테도 좋은 거예요. 라며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차 관리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더니 신우가 새언니 정말 너무하네요. 내가 차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안 쓰고 있을 때 좀 빌려달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단칼에 거절할 일이에요? 나 같았으면 언니한테 빌려줬어요. 라고 차갑게 이야기하고 끊더라고요. 가뜩이나 둘째 낳고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 전화로 대뜸 화를 내는 신우에게 저도 너무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자초지종 다 이야기하면서 당신 여동생 때문에 결혼 전부터 스트레스 받았는데 산후조리원에서도 이런 전화를 받아야겠냐며 남편더러 제대로 중간 역할 못하면 이혼하고 싶다고 화풀이를 했네요. 남편도 얘기 듣고는 엄청 미안해하면서 사과하더군요. 아마 본인 여동생한테 엄청 뭐라고 했을 거예요. 남편이 한번 화나면 진짜 무섭거든요. 그게 효과가 있긴 했는지 신우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카톡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서로 예민할 문제는 조심하자고 했죠. 차 같은 경우는 빌려주고 그러면 나중에 탈날 수도 있으니까요. 신우도 분명 알겠다고 해서 그렇게 좋게 풀린 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신우가 제 차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한 적 없으니까요. 다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래도 신우랑 올케 사이에 한 번 정도 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거라며 한마디 얹으시길래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도 참았죠. 그런데 정말 대박 사건이 생기게 된 거죠. 이 일로 저는 시댁과 거의 연을 끊었다고 봐야 하네요. 사건의 발생은 제 둘째가 돌 좀 지났을 무렵입니다. 첫째는 이미 어린이집 다니고 있었고 둘째도 같은 곳 보내려고 상담을 간 날이었어요. 둘째가 많이 어려 고민이었지만 저도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신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정말 미안한데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저는 신우가 부탁 하나 하자고 할 때가 제일 무섭고 싫더라고요. 분명 제가 들으면 짜증날 법한 이야기를 꼭 꺼냈으니까요. 그래서 뭐냐고 물으니 신우가 굉장히 우물쭈물 하다가 말을 꺼냈어요. 저 이번 주 주말에 동창회인데 리조트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차로 1시간 정도 고속도로 타고 가야 해서요. 미안한데 언니 차 좀 쓰면 안 돼요? 아가씨,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차 빌리는 부탁은 더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건 그런데 나도 이런 얘기 꺼내기 쉽지 않았어요. 내 차 너무 낡아서 창피하고 또 고속도로에서 잘 나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버스를 타고 가요.
저 구두 신고 원피스 입고 갈 거라서 버스 타면 불편해요. 그러지 말고 언니, 이번 한 번만 좀 빌려주세요. 네? 제가 곱게 쓰고 돌려드릴게요. 아가씨, 그 차는 제 친정 부모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라서 좀 그러네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신우가 알겠다면서 소리를 빽 지르고 끊더군요. 정말 혈압 올랐지만 둘째가 옆에 있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신우가 찾아왔어요. 사과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과일 바구니 같은 걸 사온 거예요. 일절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좀 다듬고 있었죠.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일어나야겠다면서 온 지 5분도 안 돼요.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신우를 보냈어요. 어쨌든 사과한다고 과일 바구니까지 갖고 오니 마음이 좀 풀리더군요. 그런데 상상도 못할 일이 그 다음날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에 남편이 근무라 출근을 했고 애들은 아직 어려 아빠 없이 나들이 갈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집에 있었죠. 토요일 점심쯤 애들이랑 국수 말아먹고 있는데 신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요새 아가씨가 연락을 자주 하네?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죠. 새언니, 큰일 났어요. 저 사고가 났어요. 네? 사고요? 교통사고가 났다고요? 어딘데요? 아가씨 다쳤어요? 아, 그게요. 신우는 울기만 할 뿐 뭐라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고 많이 다쳤으면 응급실부터 가라고 얘기해줬더니 그제야 실토를 하더군요. 저는 안 다쳤어요. 그런데 언니 차가 좀 망가졌어요. 네? 내 차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차가 왜 망가져요? 그게 사실 제가 언니 차를 끌고 왔거든요. 뭐라고요? 저는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현관에 차키를 올려두는 보관함이 있는데 세상에나 정말 제 차키가 없더라고요.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 금요일 저녁에 과일 바구니 가지고 온 신우가 제 차키를 갖고 나간 거였어요. 그리고 동창에 있다는 토요일 아침에 몰래 저희 아파트에 와서 제 차를 끌고 나간 거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지금 그게 할 소리냐고 소리를 지르니 신우도 미안하다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알아서 하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 후로 신우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 걸어 소리 지르니 남편이 기겁하며 바로 동료한테 사정 말하고 신우한테 갔나 보더라고요. 신우가 휴게소에서 차를 빼다가 진입하던 차와 부딪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차 뒷범퍼가 다 아작이 났어요. 남편이 사진을 보내주더군요. 그거 보고 저는 혈압 올라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보험사 불러 정비소에 보내고 신우 태워 왔더라고요. 저는 신우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고요. 그래서 신우는 문전박대당하고 시댁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엄청 혼난 것 같더라고요. 제 남편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화냈고요. 그 며칠 뒤 시무가 신우 데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제가 신우 얼굴 보기 싫다고 했는데도 시무가 앞으로 영영 안 볼 거야? 그건 아니잖니. 그래, 내 딸이 너무너무 잘못한 거 맞아. 게다가 사돈이 사주신 차인데 내가 면목도 없고 말이야. 너도 사과 받아야 마음이 편하잖니. 그래서 데리고 왔다. 라고 하시더군요. 신우는 눈물 뚝뚝 흘리며 저에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굳이 받아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바로 풀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차키까지 훔쳐가서 그걸 몰래 끌고 가 사고를 내요? 미안해요, 언니. 신우가 급기야 엉엉 울더군요. 그 꼴 보는 시모도 가슴이 답답한 모양새였고요. 세아가, 우리 딸이 100번 잘못한 건 맞는데 이런 거 오래 끌어봐야 사이만 더 나빠진다. 다신 안 그러겠다고 했으니 한 번만 봐주고 넘어가라. 안 그래도 지 오빠한테 엄청 혼나서 기죽어 있어. 당연히 혼나야죠. 혼날 짓을 했는데.
제가 냉소적으로 말하니 시모가 당황한 듯 얼굴이 벌개지더군요. 아마 기분이 상하신 듯 했습니다. 그래도 말이다. 얘기 들어보니 저번에도 한 번 거절했다던데 이번 한 번만 좋은 마음으로 빌려줄 수 있던 문제잖아. 차 사고 난 건 얘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한 번이 두 번 되죠. 저는 빌려주고 싶지 않아요. 게다가 아가씨가 저한테 뭐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몰라요. 맨날 저희한테 받기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 말에 시무가 화가 난 듯. 아니, 얘는 동생이니까 그렇지. 손윗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쪼잔하게 생각하면 되겠냐? 이제 보니 너도 잘한 거 없구나. 가족 사이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을 그렇게 긁어부스럼 만드니 좋니? 너 때문에 남매 사이만 더 안 좋게 생겼어. 라고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을 치며 둘을 바라보다가 알겠으니 차 수리비만 계좌로 보내고 끝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무가 신호 실수 한 번 가지고 돈을 주고받냐는 거예요. 가족 사이에 너무 벽치는 거 아니니? 그리고 이런 사고가 생기면 네가 먼저 아량 높게 네 신호 놀란 마음부터 달래줘야 하는 거다. 그게 옳겠지. 너도 친여동생 있잖아. 사돈 처녀가 그랬으면 이렇게 나왔겠니? 다 네가 우리를 남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화를 내시더군요. 제 여동생이 그랬으면 이렇게 나왔겠냐고요? 네, 당연하죠. 우리 아빠 엄마는 항상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언니 물건 망가뜨리면 사과로 끝내지 말고 책임지고 물어주라고요. 그건 니네 집만 그런가 보지. 그래서 그렇게 네가 피도 눈물도 없이 매몰 찬 거냐? 뭐라고요? 그 말에 저도 화가 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모는 계속해서 저더러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며 화를 냈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바로 신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시모 눈이 왕방울만해지더군요. 제가 한마디 했죠. 내 여동생이면 그렇게 안 나왔을 거라고요? 진짜 내 여동생이면 진작 머리채 잡고 참교육 시켰어요. 어디 한번 진정한 가족 사이 되어봅시다. 후회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신우 머리채를 꼭 잡은 손 아기 힘을 놓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어 제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아프다면서 엉엉 울었죠. 시모가 눈이 댕그레져서는 나중엔 싹싹 빌더라고요. 그제야 신우를 놔주었습니다. 신우가 벌건 얼굴로 엉엉 울며 주저앉고 시모는 아연 실색한 채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수리비는 할부로 갚든지 알아서 해요, 아가씨. 이제 나가주세요. 라고 했더니 시무가 다시는 저를 안 보겠다며 소리를 지르며 신우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정말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러게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는지. 좋게 말해주면 꼭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예의 있게 나가봤자 호구만 되는 거예요. 신우랑 시모는 다시는 제 얼굴 보기 싫다면서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손주들은 보고 싶으니 애들만 남편더러 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더 좋습니다. 명절에 친정 가서 드러누워 있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1, 2년 연락 없이 왕래 없이 지내다가 작년에 신우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저한테 미안하다고 전화 왔어요. 임신하고 나니 저한테 더 미안해진다고 하더군요. 아마 애 낳고 돈 들어갈 때 많을 것 같으니 아쉬워서 숙여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단 사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시댁도 방문했죠. 시어머니랑 신우가 저한테 엄청 조심하더군요. 말 한마디 실수할까 봐서인지 얘기도 잘 안 하고요. 오히려 좋더라고요. 저도 굳이 안부 연락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참 속 시원하고 좋습니다. 신우 애 낳으면 저희가 얼마 또 줄 거라 생각하나 본데 신우가 저희 애들 태어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딱 내복만 주고 끝내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참 별 사람 다 있고 이혼 이유, 파혼 이유도 제각각이지만 저 같은 경우가 또 있을까 하여 글을 한번 남겨봅니다. 혹시나 저처럼 피해볼 여성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힌트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현재 31살이고 향수 도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모아둔 돈은 부동산, 주식 다 합쳐서 6억 정도예요. 월 수익은 왔다 갔다 하지만 보통 1,000만 원 전후로 버는 것 같고요. 사귀던 남자들은 제가 돈을 잘 버는 걸 알고 나서 다 저랑 결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셔터맨이 꿈이라며 대놓고 일 안 하고 제 일을 돕고 싶다고 하는데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원래 저 혼자 일해왔고 앞으로도 동업을 한다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업종은 아닌데 남자들이 그렇게 벌건 눈으로 이야기하니 뭔가 관계가 더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상 인연을 못 만났다고 해야 하죠. 제가 스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 평생 반년 이상 사귄 남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거래처 사람으로부터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 집안도 집안 대대로 음식점 하는 자영업자이고 성격이 호탕해 같이 있으면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을 거라며 저랑 잘 맞을 것 같으니 꼭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별 기대 않고 나간 소개팅 자리였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괜찮고 재미있어서 몇 번 만나다 보니 사귀게 되었어요.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도 집에 돈이 많아 그런지 뭔가 지갑 여는 것도 여유로웠어요. 비싼 레스토랑도 서슴없이 가고 백화점 지나가다 예쁜 가방이 있으면 그게 몇백만 원짜리일지라도 고민 않고 척척 사주려 하더군요. 저라서 아낌없이 다 해주고 싶다더군요. 그 남자도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닌데다 저를 많이 좋아했어요. 저 역시 그런 남자를 만나보진 못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요. 서로가 인연이라고 생각했네요. 금전적인 면에서도 서로 크게 꿀리는 것 없고 성격도 잘 맞아서 정말 소개시켜준 사람 말대로 같이 있으면 즐겁고 웃음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남자 쪽이 나이가 있다 보니 저랑 사귄 지 3달도 안 돼요. 결혼하자고 조르더군요. 나이도 나이지만 저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면서 그쪽 집안에서도 저를 꼭 잡으라고 난리였대요. 남친도 저희 부모님이랑 식사하고 싶다고 자리 만들어달라고 먼저 요청해서 제가 저희 부모님 댁 초대해서 같이 밥 먹었어요. 보통 대대로 자영업한 집안 특유의 싹싹함과 능청스러움이 있잖아요. 부끄러움이 많으신 저희 부모님은 호탕한 제 남친을 보고 마치 개그맨 보듯이 좋아하시며 엄청 웃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많이 좋아해주는 마음과 앞으로의 비전, 책임감 등을 적극 어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먼저 결혼을 허락받았고요. 저도 얼떨결에 남친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남친 어머님도 굉장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수줍음이 많긴 했지만 은근히 싹싹한 성격인데다 어르신들이 저를 참한 인상이라고 해주세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면 자랑 같아 재수없게 들리실진 몰라도 거래처를 가도 은행 업무를 봐도 저를 보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저를 며느리 삼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말투도 조근조근하고 착해 보이나 봐요. 아무튼 그런 제 모습에 남친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날 바로 결혼하라고 대놓고 푸시하시더라고요. 현경아, 난 네가 꼭 우리 집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 시집 오기만 하면 내가 집 해줄게. 응? 잠실에 23억짜리 아파트 하나 있거든? 지금 전세 주고 있는데 너희 결혼하면 내가 니들 물려줄게. 네 사무실도 송파라면서 그럼 위치도 딱이네. 결혼하면 신혼집을 저희 부부 명의로 해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요즘같이 집값 비싼 시기에 예비 시모가 대뜸 집을 해주시겠다 하니 마음 한켠으론 부담스러우면서도 감사하더라고요.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거절은 못하고 그냥 웃음으로 대답을 했네요. 양가에서 결혼 허락도 받았겠다. 남친이랑도 사이가 좋고 무엇보다 남자 쪽에서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니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6개월 차에 저는 정식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남친이 1박에 100만 원 넘는 호텔을 빌려
다이아몬드 반지와 함께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돈도 돈이지만 저는 남자에게 그 정도 성의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가성비 따지며 어떻게든 저를 베껴먹으려 하는 남자들만 만났기 때문에 남친의 그런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예비시댁 집안도 재정적으로 여유로워 보이고 남친도 성실하고 싹싹한 게 신랑감으로 딱 좋으니 결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남자 쪽에서 저더러 몸만 오라고 하더군요. 신혼집, 가전가구, 결혼비용, 신혼여행 모두 신랑 쪽에서 부담할 테니 저더러 돈 한 푼 쓸 생각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역시 마음만 받겠다고 하며 가전가구, 결혼비용은 어느 정도 여자 쪽에서도 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결혼에 쓰라고 2억 해주신다고 했는데 예비신랑이 화까지 내면서 거절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다 해주신다는데 왜 굳이 돈을 내려고 해?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가치라니. 그래도 결혼이니까 서로 힘을 합쳐야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결혼은 나중에 탈이 난다고 했어. 우리 엄마가. 탈이라니?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면 너한테 시집살이라도 시킬 거라는 뜻이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굳이 오빠네가 그걸 다 부담하냐 이 말이지. 저희는 이 문제로 싸움까지 몇 번 했네요. 예비신랑은 곧 죽어도 저한테서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고집이었고 저는 어느 정도 돈을 내고 싶다는 입장이었어요. 주변에서 저더러 배부른 투정한다고 하더군요. 남들은 신혼집 때문에 대출 받느라 힘들고 또 서로 어떻게든 돈 덜 내고 싶어서 난리인데 너희 커플은 참 희한하다. 오빠가 해준다고 할 때 그냥 받아. 뭐하러 돈 더 내려고 그래? 예비시댁도 잘 산다면서. 제 친구들은 거의 그런 입장이었고 몇 명만 제 뜻을 이해해 주었어요. 야, 결혼은 서로 같이 뜻이 맞아 평생 같이 하자는 건데 무슨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남자가 돈을 다 부담한다는 거야? 너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네 또래 중에서도 상위 탑인데 할 건 해야 나중에 할 말이 생기더라. 저 역시 그런 입장이라 가전 가구라도 여자 쪽에서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따로 전화까지 걸어서는 현경아, 우리가 다 해준다는데 뭐가 불만이니? 성의를 받아주는 것도 예의란다. 우리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우리 마음 좀 알아주렴. 라고 부탁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결국 남자 쪽에서 100% 부담하는 결혼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얼떨떨 하더라고요. 이게 또 마냥 좋다고는 못하겠더라고요. 남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랑 저희 부모님은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혼 이유는 아니었어요. 상대 쪽에서 저를 배려해주는 거라고 애써 생각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상견례도 했습니다. 예비시댁 쪽에서 음식점을 한다고 했잖아요. 하는 사업 중에 한식당도 있어서 그쪽 식당 룸에서 상견례 식사했습니다. 예비시모가 새벽부터 나와서 요리 다 하셨대요. 반찬 가짓수가 정말 20개도 넘는 것 같았어요. 전부 메뉴에 있는 것 아니고 예비시모께서 손수 만드신 음식이었습니다. 정말 대접받는 느낌에 저희 친정 부모님도 엄청 큰 감동을 하셨고 그 덕분에 상견례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저희는 예비시댁에서 다 해준다고 하니 갈등 요소가 거의 없었죠. 결혼하면 저희 집에 자주 오지도 않을 거라며 안부 전화도 필요 없다는 쿨한 면모도 보이시더군요. 그 모습에 엄마가 더 안심하신 듯 했어요. 돈으로 생색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비시댁이 돈이 많고 아들 결혼에 전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다 해준다니 그게 좋긴 하면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셨으니까요. 예비시댁은 저더러 예식장, 스드메 전부 다 저더러 정하라고 하시더군요. 다 해준다고 하시면서요. 정말 감사해서 눈물까지 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는 시댁이라면
저도 아낌없이 사랑과 존경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도 생겼고요. 그렇게 결혼 날짜도 잡혔고 예식장도 예약했습니다. 신혼여행은 몰디브 2주 계획해서 미리 돈도 다 넣어놨고요. 모두가 저를 부러워했어요. 이런 결혼 없다고요. 저 역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어머님이 전세입자와 잘 얘기를 해서 계약 기간보다 조금 일찍 공실이 되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가전 가구 팜플렛 주시면서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동그라미 쳐놓으라 하시더군요. 계약해서 신혼집에 넣어놓겠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저도 제 가구를 몇 개 가져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네 방이 하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니? 너희 해줄 신혼집이 방이 3개라는 거 알고 있지? 라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당연히 알고 있다고 하니 어머님이 그런데 안방은 좀 비워둬야 할 거다. 작은 방 2개 중에 하나를 부부방으로 써야 해. 그거 생각하고 방을 정하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이해해서 제가 안방을 비우라고요? 왜요 어머님? 이라고 물으니 안방 쪽에 수맥이 흐른다면서 거기를 부부방으로 쓰면 사이가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무슨 갑자기 수맥 타령인지. 제가 선뜻 대답을 시원스레 못하자 예비시모가 아니 얼마나 귀한 며느리야. 그래서 니들 들어오기 전에 내가 용한 선생님 한 분 불러서 집 기운을 다 봤지. 그랬더니 안방 쪽에 습하고 터가 안 좋다길래 살펴봤더니 글쎄 그 밑에 수맥이 흐른다지 뭐니. 그러니까 그 방을 그냥 비워두는 게 좋을 거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저 기 되게 세요. 제가 다 이겨요. 그리고 그 집이 12층인데 그럼 그층 사람들 전부 안방에서 자면 가위라도 눌리게요? 아파트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씩씩하게 대꾸했더니 어머님이 그냥 그런 게 있다면서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남친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콧방귀 낄 줄 알았는데 생각 외의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래? 거기가 뭐가 좀 안 좋긴 한가 보네. 일단 엄마 말대로 안방 비워두고 들어가자. 왜? 아니 말이 돼? 안방을 뭐하러 비워놔. 큰 방 놔두고 작은 방을 부부방으로 하는 신혼부부가 어딨어. 제가 의아해하자 남친이 당황하더니 그럼 살아보고 괜찮으면 옮기는 거지.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 네 뜻대로 할게.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과 남친의 반응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저더러 가구를 다 고르라고 하더니 이건 위험해서 안 되고 저건 뾰족해서 안 된다며 다 퇴짜 놓으시더군요. 그리고 소파도 제가 천 소파를 고르니 어머님이 마음대로 가죽으로 바꿔서 주문을 하셨어요. 물 같은 거 젖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뭐 그 말도 맞긴 하니 기분이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머님이 조금씩 가구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주문을 하고 신혼집에 넣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니 결혼하고 나서 가야 복이 들어오는 거라며 처녀는 신혼집에 미리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아니, 결혼 전에 다 신혼집 둘러보고 들어가지 않나요?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예비 신랑과 예비 시모는 저에게 짠하고 선물하듯이 공개해주고 싶다며 제가 신혼집 구경하는 걸 극구 반대했어요. 그런데 저도 제 책상과 책장을 놓을 자리를 좀 알아야 하니 한 번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결혼식이 3개월 후인데 좀 가면 안 되겠냐고 하니 남친이 이러더군요. 그럼 혼인신고 하고 가. 그 말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신혼집 한번 구경하는데 무슨 혼인신고까지 필요하냐고 물으니 자기 엄마랑 약속한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남친에게 크게 실망하고 말았어요. 갑자기 마마보이 마냥 자꾸 엄마 타령하는 것도 점점 짜증났고 신혼집 한번 미리 구경하겠다는데 문지기처럼 맡고 있는 두 무자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잠수를 탔어요. 싸운 김에 연락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랬더니 남친 쪽에서 애간장이 타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불러 그럼 집을 딱 한 번만 보여줄 테니 사이즈만 딱 재고 2분 안에 나오자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비밀로 하자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들어갔죠. 굉장히 좋은 아파트였어요. 이름 대면 다들 아는 잠실 유명한 아파트요. 그렇게 기분 좋게 들어갔는데 어머님 말씀대로 도배 장판 싹 하고 집안 리모델링도 조금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벽지가 좀 이상했습니다. 저는 새하얀 벽지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짙은색 무늬 벽지였어요. 그래서 집안이 좀 어두컴컴했습니다. 게다가 집이 어째 좀 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구가 아직 다 안 들어왔냐고 하니 남친이 거의 다 들어온 거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때 남친에게 거래처 급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으라고 했더니 당황하면서 저랑 같이 나가서 받지요. 그냥 지금 받으면 되잖아. 난 집 구경할게. 아니야. 이제 다 받지? 나가자. 나 전화해야 해. 아니, 그러니까 혼자 나가서 받으라고. 왜 자꾸 나한테 나가지? 오빠, 나 짜증날라고 해. 제가 인상을 팍 쓰자 남친이 안절부절 못하더니 그러면 거실에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앉아 구경하고 있는데 거실 창문에 뭔가 이상한 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창문을 열려면 장치를 조작해야 하는 뭔가 복잡한 게 붙어 있더군요. 게다가 저는 TV장을 꼭 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마음대로 벽걸이 TV로 바꿔서 주문하신 듯 했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저한테 물어보셨나 싶어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것저것 전부 다 제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다 모서리도 둥그렇고 뭔가 병원에 있을 것 같은 단순한 가구들이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 안방으로 들어갔죠. 다른 방은 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안방만 굳게 닫혀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 부분만 자꾸 눈길이 갔는데 남친 전화 받으러 나간 김에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받아 소름이 오소소 돋게 되었죠. 텅 비어 있을 줄 알았던 안방에 병원 침대가 덩그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벽지는 무슨 방수 처리된 종이인지 반짝반짝한 재질이었고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 문이 아예 떼어져 개방되어 있더라고요. 샤워실도 뭔가 손잡이 같은 게 벽마다 붙어 있었고요. 그냥 병실을 하나 옮겨 놓은 듯한 공간이라 너무 이상했어요. 제가 경악하며 안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남친이 헐레벌떡 들어와서는 왜 말도 없이 안방을 보고 있냐며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내가 거실에 앉아 있으랬잖아. 오빠, 이게 뭐야? 안방에 이게 뭐냐고. 병원 침대는 여기 왜 있어? 오빠, 뭐 알고 있지? 당장 말해.